중증 천식 환자에서 고용량 흡입 스테로이드 기관지 확장제로도 조절이 안 된다면 요 경구 스테로이드를 많이 썼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제 추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많은 치료 약제들이 나왔다라는 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대 서울병원 알레르기내과 김민혜입니다. 저는 오늘 중증 천식, 새로운 약제로 편안하게 숨 쉴 수 있다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림에서 왼쪽 기관지와 오른쪽 기관지가 다른 게 보이시죠? 왼쪽이 정상 기관지, 오른쪽이 천식 기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천식의 정의에서 보다시피 천식은 만성 기관지에 염증이 있는 질환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기관지 안의 염증 때문에 기관지 벽도 두꺼워지고 기관지 안에도 근육이 있습니다. 이 근육들도 두꺼워지고 그리고 수축하게 돼요. 그러니까 수축하게 되니까 이 공기가 지나가는 통로가 좁아지고요. 우리가 염증이 심하면 진물이 나오고 고름이 나오잖아요. 기관지 안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성되는 가래들이 이렇게 또 꽉 채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염증 때문에 기관지, 과민성, 기관지가 예민해지는 것까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천식병의 기전은 치료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천식은 알레르기 염증이기 때문에 항염증제 치료를 기본으로 합니다. 우리가 기관지 염증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흡입 스테로이드제를 쓰게 되고요.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천식 증상이 주로 기관지 수축 때문에 생기기 때문에 이 기관지가 수축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기관지 확장제를 쓰게 됩니다. 우리 기관지 근육에는 베타 수용체라는 게 있는데요. 이 베타 수용체를 자극하게 되면 기관지가 확장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흡입 베타 작용제를 통해서 기관지를 넓혀주는 약을 쓰는 거죠. 이런 기관지의 염증을 방치하고 치료하지 않으면 결국은 기관지가 좁아지는 기관지 변형이 나타나고 합병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천식약은 꾸준히 써서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병이 그렇지만 천식도 경증부터 중증까지 다양한 중증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은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에서 제시한 천식 치료의 가이드라인입니다. 이 가이드라인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천식의 치료는 이렇게 1단계부터 5단계 치료까지 존재하게 됩니다. 1단계는 증상이 거의 없는 환자들, 그러니까 즉 경증 천식이겠죠. 경증 천식 환자들에서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천식 치료로 인헤일드 콜티코스테로이드, 여기 ICS라고 줄인 흡입 스테로이드와 포모테롤이라고 하는 것은 기관지 확장제의 한 약품명입니다. 그래서 흡입 스테로이드 그리고 기관지 확장제, 복합제를 그냥 필요시에만 써도 된다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조금 더 증상이 자주 생긴다면 2단계 치료로 올라가면 되죠. 2단계부터는 우리가 1단계와 동일하게 이 ICS 포모테롤을 필요할 때만 써도 되지만 인헤일드 스테로이드, 흡입 스테로이드를 유지하는 요법도 쓰게 됩니다. 그래서 2단계부터는 흡입 스테로이드, 그러니까 흡입기를 유지하는 치료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근데 그래도 조절이 안 된다, 증상이 거의 매일 생긴다, 그러면 이제 3단계 치료로 올라가게 되고요. 3단계 치료는 ICS 라바라고 써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흡입 스테로이드 플러스 이제 롱 액팅 베타 아고니스트를 추가하게 됩니다. 롱 액팅 베타 아고니스트는 앞에 말씀드린 기관지 확장제이고요. 다만 우리가 이제 지속적으로 작용할 수 있게 지속성 베타 작용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3단계에서는 저용량으로 흡입 스테로이드 기관지 확장제 복합제를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조절이 안 되면 4단계로 올라가고요. 이때부터는 흡입 스테로이드의 용량을 증량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저용량에서 중간 용량으로 올리게 되고요. 그래도 조절이 안 된다. 그럼 이제 5단계 치료로 올라가게 되고 5단계 치료부터는 이 흡입 스테로이드 용량을 고용량으로 쓰게 됩니다. 고용량 흡입 스테로이드와 기관지 확장제로도 조절이 안 된다면 이제 추가적으로 기관지 확장제를 하나 더 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오늘 또 말씀드릴 핵심인 여기 anti-IgE, anti-IL5, anti-IL4 이런 제제들도 추가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약이 나오기 전에는요. 지금은 이 안으로 들어가 있지만 이 오랄 콜티코스테로이드, 즉 경구 스테로이드거든요. 중증 천식, 천식이 잘 조절되지 않는 환자들에서 이렇게 경구 스테로이드를 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테로이드가 위험하다, 부작용이 많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제가 2단계부터는 흡입 스테로이드를 유지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거 스테로이드 너무 위험한 거 아닌가? 부작용이 많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흡입 스테로이드는 기관지에만 작용하고 전신적인 영향이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 부작용보다는 천식 염증 치료라는 이득이 훨씬 큰 약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료 가이드라인에서도 유지하시라고 제시를 하고 있는 거고요. 하지만 흡입 스테로이드와 달리 이 오랄 콜티코스테로이드, 즉 경구용 스테로이드, 먹는 스테로이드는요. 전신 순환을 거치기 때문에 전신적인 부작용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에서도 부작용 위험 고려라고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죠. 하지만 이렇게 추가할 약물이 없었던 과거에는 중증 천식 환자에서 고용량 ICS 라박, 흡입 스테로이드 기관지 확장제로도 조절이 안 된다면 요 경구 스테로이드를 많이 썼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제 추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많은 치료 약제들이 나왔다라는 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중요한 포인트죠. 중증 천식이 무엇인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증 천식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4단계 또는 5단계가 최적화된 고용량 흡입 스테로이드와 지속 흡입 베타작용제 치료에도 증상이 조절이 안 되거나 또는 조절을 위해서 이렇게 고용량 흡입 스테로이드, 지속 흡입 베타작용제가 필요한 상태, 이런 상태의 천식을 우리가 중증 천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중증 천식의 유병률은 어떻게 될까요? 국내 천식 환자를 저희가 100만 명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중 중증 천식은 한 5%, 그리고 많게는 10%를 차지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중증 천식이 얼마나 괴로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증 천식 환자들은요. 어떤 요인이든 천식이 악화되면 호흡곤란, 쌕쌕거림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천식 악화가 연 1회 이상 발생하게 되고요. 이런 악화된 천식을 염증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경구 스테로이드를 쓰게 됩니다. 또는 평소 조절이 안 되는 천식 환자들의 조절을 위해서 경구 스테로이드를 쓰기도 하죠. 그래서 경구 스테로이드 사용도 많아지고 그리고 흡입 스테로이드와 베타작용제 치료로도 조절되지 않는 증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응급실 방문도 자주 하게 되고 그래서 입원도 자주 겪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 중증 천식 환자의 삶의 질은 많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제가 앞에서도 이 경구 스테로이드는 부작용이 많습니다. 라고 미리 이제 위험을 경고해 드렸는데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구 스테로이드의 대표적인 부작용은요. 혈압을 올리고 당 수치를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고혈압, 당뇨의 위험이 높아지고요. 그러니까 이제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도 높아지고 비만의 위험도 높아지게 됩니다. 그 외에도 정신신경계에도 영향을 미치고요. 또 눈에도 백내장, 녹내장을 악화시킵니다. 또 소화기에도 영향을 줘서요. 위염, 위궤양이 대표적인 부작용이고요. 위궤양이 심해지게 되면 위장 출혈까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뼈도 약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골다공증도 쉽게 만들고요. 골괴사도 만들게 됩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경구 스테로이드 부작용도 많고 그로 인한 위험도 커지고 그로 인한 비용도 많이 지불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중증천식 환자들을 조사를 해봤더니 이렇게 중증천식은 전체 천식 환자의 5%밖에 안 되는데 천식 환자들이 쓰는 의료 비용을 봤더니요. 전체 천식 환자 비용의 60%를 이 5%의 중증 환자가 쓰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치료 비용이 늘어나고 합병증에 대한 비용이 늘어난다는 증거입니다.
이 중증천식의 주요 염증 기전은 어떻게 되냐? 염증도 표현형별 분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된 표현형이 어떤 세포이냐 따라 분류를 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호상구성 천식과 비호상구성 천식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호상구성 천식은 심한 악화, 그리고 부비동염을 동반한다든지 폐기능 저하 등의 특징적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비호상구성 천식은 중성구, 즉 호중구 염증이 두드러지고 이 환자들도 역시 심한 천식 증상을 보일 수 있는데 둘의 임상 양상이 약간 다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호산구가 도대체 뭐냐 궁금하시잖아요. 호산구는 백혈구의 한 종류입니다. 백혈구는 무엇이냐? 백혈구는 우리 혈액 안에 있는 군대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몸에 세균이나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이 침입했을 때 혈액 안을 떠돌다가 바로 대응하는 그런 군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백혈구 안에서도 호산구는 특수부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특수 영역을 좀 담당하고 있거든요. 이 호산구라는 말 자체의 뜻은 산성을 좋아하는 세포다. 호산구. 그리고 염기성을 좋아하면 호염기구.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중성구, 호중구는 그냥 중성이다라고 해서 호중구라고 하거든요. 이 말은 우리가 현미경으로 백혈구를 관찰하기 위해서 염색약을 입혔을 때 산성에 반응을 해서 조금 빨갛게 보이는 백혈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우리가 호산구라고 따로 분류해서 부르기 시작한 거죠. 이 호산구 말씀드린 것처럼 특수부대라고 했는데 그럼 어떤 역할을 하냐? 호산구는 주로 기생충 감염이 있을 때요. 기생충 주위를 둘러싸서 독성물질, 이 호산구 안에는 독성물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생충을 죽이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기생충 침입을 막고 알레르기에서 또 염증 세포를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알레르겐이라고 하는 알레르기 원인 물질에 노출되었을 때 이 호산구가 증가하고 또 거기에 대응하게 됩니다. 근데 이 호산구가 말씀드렸듯이 이 안에 독성 물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과도하게 증가하면 기도 염증 물질을 분비해서 중증천식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산구가 과잉 활동, 너무 많아지거나 너무 활동적이 되면 기도 염증이 유발되고 염증 산물인 점액이 분비되고 그리고 기관지가 좁아지는 기도 개형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몸의 면역세포로 보호하는 역할도 하지만 과해질 경우 우리 몸을 염증으로 오히려 망가뜨리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조사해 보면 중증천식 환자의 10명 중 8명 이상이 이 호상구성 천식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중증 호상구성 천식이라고 저희가 이렇게 분류하게 됩니다. 알레르기 염증 기전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 부분이 이제 나중에 치료제 그리고 치료제 개발로도 이제 이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자, 이렇게 알레르겐이 우리 기도 상피세포와 만나게 되면 우리가 알레르겐을 흡입하게 되면요. 이 기도 상피세포 안쪽에 있는 수지상세포 우리가 덴드리틱 셀이라고 하는 이 세포들이 경비원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이 알레르겐을 인식하게 됩니다. 내 몸에 뭔가 이렇게 알레르겐이 침입한 것 같다라고 이렇게 T세포에게 알려줘요. 그러면 이 T세포는 여기 보이시는 인터루킨 5, IL5 또는 IL4, IL13 이런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을 방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이토카인들이 혈액을 따라 흐르면서 이렇게 각종 염증 세포에 영향을 주게 돼요. 그래서 이 특히 T세포에서 분비하는 IL5들은 호상구, 앞에 말씀드린 호상구 염증을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T세포에서 또 다른 이제 사이토카인들 IL4, IL13을 분비하면 이들은 또 B세포를 자극하게 됩니다. 이 자극된 B세포에서는 이뮤노글로불린 E라는 이제 면역글로불린을 생성하게 돼요. 이 IgE, 이뮤노글로불린 E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우리가 알레르기 반응에서 아주 중요한 세포가 요 마스트셀, 비만세포가 있습니다.
이 비만 세포도 이 몸 안에 굉장히 많은 알레르기 염증 물질들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마스트셀 표면에 붙어서 마치 이제 알레르겐을 탐지하는 레이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알레르겐을 여기서 딱 IgE가 인식하게 되면 이 마스트셀을 마치 자물쇠 열듯이 딸칵하고 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안에 있던 알레르기 염증 물질들이 방출되면서 알레르기 염증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T세포를 통해서 일어나는 알레르기 염증 반응 말고도요, 우리가 꼭 알레르겐이 아니어도 우리가 천식 증상이 나빠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세균이나 바이러스나 또는 미세먼지 같은 오염 물질 같은 게 또 기도에 이렇게 상피세포에 접하게 되면 얘네들이 이제 데미지를 입으면서 어떤 알람, 경고 사인을 보내게 됩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사이토카인들이 이렇게 IL-33, IL-25, TSLP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이토카인들은 T셀이 아니라 이렇게 ILC2셀, innate lymphoid cell이라는 세포를 또 자극해서 이 ILC2셀도 마치 T셀처럼 역할을 해서 IL5도 분비하고 IL13도 분비해서 또 역시 호상구를 자극하고 알레르기 염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증천식의 주요 염증 기전에 작용하는 대표적인 사이토카인 바로 인터루킨5, IL5입니다. 이 IL5는 호상구를 생성하기도 하고 숫자도 늘려주고요. 또 혈액 안에서 오래 살게끔 유지시키는 사이토카인입니다. 이 천식 환자에서 IL5가 과도하게 활성화되면 호상구가 계속 증가하고 또 기관지에는 더 많이 모여서 만성 염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호상구를 조절하기 위해 이 IL5를 차단하는 치료가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 IL5를 차단하는 치료가 이 중증 호상구성 천식의 아주 중요한 치료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주요 염증 기전이 바로 요 면역 글로불린 E, IgE죠. 그래서 앞에 그림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요 IgE는 알레르겐을 인식해서 비만세포 그리고 호영기구의 수용체에 결합해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항체입니다. 그래서 천식, 음식 알레르기, 아토피 피부염, 만성 비부비동염 등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역시 요 IgE를 차단하는 것도 이 알레르기 치료 전략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알레르기 염증 반응을 차단할 수 있는 약물, 이 생물학적 제제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IgE를 차단하는 항-IgE 항체가 졸레어, 그리고 항-IL5 수용체 항체가 파센나, 그리고 항-IL5 항체의 누칼라, 싱케어, 그리고 항-IL4, 13 항체가 듀피젠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 약들을 다 쓸 수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생물학적 제제는 무엇인가? 이 생물학적 제제란 몸속에서 염증을 유발하는 특정 신호만 골라서 차단하는 치료를 말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항-IG 항체, 항-IL5 또는 항-IL5 수용체 항체, 그리고 항-IL4 수용체 항체들, 이런 약제들이 모두 생물학적 제제에 포함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 천식 치료인 흡입기나 어떤 경구 치료제보다 효과적일 수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은 주사 제형입니다. 투여 간격은 약제별로 조금 상이한데 한 2주에서 8주 간격으로 투여할 수가 있습니다. 즉 매일 쓰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앞에서 알레르기 염증 반응에서 보여드린 그림을 한 번 더 보여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 염증 길목을 차단하는 게 바로 생물학적 제제거든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알레르겐을 인식한 T셀, T세포가 이렇게 IL5를 분비하는데 이 IL5를 바로 이제 직접적으로 차단하는 약물이 메폴리주맙, 레즐리주맙, 그러니까 누칼라, 싱케어고요. 이 IL5가 달라붙는 수용체 자체를 블록하는 약이 벤랄리주맙, 즉 파센나입니다. 그래서 이 약제들은 모두 호상구 자체를 감소시켜서 호상구 염증을 잡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앞에 말씀드린 이렇게 B셀을 IgE를 만들게끔 자극하는 IL4와 13을 블록하는 약이 듀필루맙, 듀피젠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 상피세포가 직접적으로 데미지를 입으면서 이렇게 분비하는 사이토카인 중에 하나인 요 TSLP도 막는 그런 약도 이제 곧 출시가 되고요. 이 안티 TSLP도 테제펠루마브이라는 약물로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알레르기 염증 반응들을 차단하는 약물들이 계속 개발 과정에 있습니다. 이런 생물학적 제제 치료의 실제 투약 일정을 보시면요. 이렇게 파센나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2달 간격 치료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누칼라 신케어는 1달 간격 치료가 가능합니다. 듀피젠트는 2주 간격으로 치료하게 되고요. 졸레어는 체중과 이 혈중 IgE 농도에 따라 간격이 조금 결정되는데 2주 또는 4주 간격 투약이 가능합니다. 약제마다 투약 간격은 조금 다양한 편이지만 매일 쓰는 약제는 아니고 최대 2달에 한 번 투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주사 한 번만 맞으면 되니까 사실은 굉장히 간단하고 심지어 요새는 스스로 셀프 인젝션이 가능한 주사 타입으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집에서 간단하게 내가 놓을 수도 있다. 그리고 또 대부분 큰 부작용이 없습니다. 특히나 앞에 말씀드린 경구 스테로이드가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부작용에 비해서는 사실 거의 없는 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생물학적 제제의 효과가 어떻길래 이렇게 강조를 하는지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상구 감소에 이용하는 그 파센나 약제를 가지고 한 연구를 좀 대표적으로 소개를 시켜드리고요. 대부분 이 호상구 감소시키는 항 IL-5 항체들이 비슷한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파센나를 가지고 한 연구에서는 천식 악화율을 50% 이상 감소시키는 데이터를 보였습니다. 응급실에 2번 갈 거를 한 번만 가도 될 수 있게 그렇게 줄여줬다는 얘기고요. 제가 부작용 많다고 말씀드린 경구용 스테로이드 사용, 감소 및 이제 제거라고 써 있는데 이제 중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구용 스테로이드를 중단할 수 있었던 비율은 60% 이상 되었습니다. 그리고 80% 이상의 환자들이 이 스테로이드를 최소 용량으로만 써도 이 천식 악화 없이 잘 지냈다라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심지어 경구 스테로이드뿐만 아니라 제가 평소에 유지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던 흡입 스테로이드 약물도 감소할 수가 있었습니다. 중증 호상구성 천식 환자의 90% 이상이 32주, 즉 치료 8개월 만에 흡입 스테로이드와 기관지 확장제 용량을 감소시킬 수 있고요. 그 용량이 얼마나 감소되었나 봤더니 70% 이상 매일 쓰는 약도 감소가 가능했다. 이렇게 치료제를 감소했는데도 환자의 90%가 천식 악화 없이 잘 유지되었다라는 데이터를 보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증 천식 환자가 이제 잦은 악화를 겪으면서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진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생물학적 제제를 쓰면서 이 삶의 질은 어땠을지 ACQ는요, 아스마 컨트롤 퀘셔너라고 해서 천식 조절 관련된 삶의 질 설문조사입니다. 그래서 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봤을 때 70% 이상의 환자가 흡입 스테로이드를 줄이면서도 삶의 질 점수를 만족스럽게 유지시켰다라는 또 역시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앞에는 조금 대표적인 데이터를 보여드렸고요. 이 표는 오말리주맙, 졸레어, 그리고 메폴리주맙, 누칼라, 레슬리주맙, 신케어, 벤랄리주맙, 파센나, 듀필루맙, 듀피젠트, 테제펠루맙의 데이터들을 조금 표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제 여러 연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데이터에 이제 좀 범위가 있는데 대부분 천식 악화를 50% 이상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천식 악화 감소 효과도 매우 뛰어났고요. 천식 환자에서는 기관지가 좁아지면서 폐기능도 떨어지게 되고 또 이게 장기간 지속될 때 그게 고착화되는 합병증도 있는데 폐기능을 개선시키는 효과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약제들이 100ml에서 최대 380ml까지 폐기능 개선 효과가 있었고 폐기능 개선 효과는 천식 환자들이 평균적으로 갖고 있는 폐기능의 약 5%에서 한 10% 이상 개선시키는 효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구 스테로이드 감량 효과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대부분의 약제가 50% 이상 그리고 파센나에서는 60% 이상 완전 중단이 가능했다. 그리고 이렇게 감량의 비율도 한 80% 이렇게 보고하는 연구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많은 환자들에서 경구 스테로이드를 완전히 끊거나 또는 최소 용량으로 줄일 수 있었다.
라는 데이터가 또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중증천식에 쓸 수 있는 새로운 약제들, 알레르기 염증을 차단하면서 매우 효과적으로 천식을 관리할 수 있는 약제들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중증천식도 이제 더 이상 두려운 병이 아닙니다. 새로운 약으로 편안하게 숨 쉴 수 있습니다. 다만 중증천식의 새로운 약제들의 보험 기준들이 있어서 급여로 약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문의 선생님의 처방 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지금 다니시는 전문의 선생님과 상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